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됩니다. 여러분들, 프로포절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프로포절 작성 방법 노하우, 문제와 욕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사회 문제 분석에 임하는 사회복지사의 마음가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영역에서 가장 첫 시간이 되는 수업이 본 강좌입니다. 실제로 프로포절을 작성함에 있어서 문제와 욕구의 파악은 그 시작, 스타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트를 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 상당히 중요하겠죠. 두 번째, 사회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이렇게 다양한 다방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귀결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사회 문제 분석 틀을 살펴보고, 네 번째는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할 영역이 바로 네 번째,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와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저자들마다 또 교수님마다 여기에 대한 관점들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본 강좌에서 설명하는 내용도 여러분들 앞에 비춰지는 김진훈 개인의 어떠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내용을 축약해서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본 강좌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와 욕구의 개념만 잘 파악하시면 다른 그 어떤 교수님, 그 어떤 교재를 보더라도 충분히 이것은 이런 뜻이지, 그러나 김진훈 교수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4번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 욕구 종류와 분석 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구를 분석하는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게 무엇을 원하냐라는 질문 하나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귀로 들리는 것은 4번에서 언급하는 그런 어떤 문제와 욕구와 또 다른 어떤 개념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같이 학습을 통해서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 학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 문제 분석에 임하는 사회복지사의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환자를 진료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마음 상태가 동일한 질병이 있더라도 어때요? 조금은 편안하고 위로받고 그런 어떤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의 과정들을 밟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용자를 만나느냐, 만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초짜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두뇌를 많이 의지합니다. 두뇌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포절을 잘 작성하는 기술은 뭘까? 목표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러한 스킬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킬이 마음에 앞서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치우친, 결국은 본인이 기획하는 사람만 도드라지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그런데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다? 누구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클라이언트, 이용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자의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가짐, 이용자를 향한 그러한 마음가짐이 없으면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는 한계가 있다. 멋있는 프로그램, 외형적으로 멋있는 프로그램은 기획할 수 있지만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문제 해결과 욕구 충족이라는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는 분명 한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좋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마음가짐은 어떨까? 어떤 것이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라고 누군가는 질문할 수가 있겠죠. 좋은 마음가짐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회복지사의 진정성,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하고 진심으로 이용자를 위하는 그러한 진정성,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방면의 고민들을 하겠죠. 그렇죠? 이용자의 어떤 하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용자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느냐, 얼마나 진심을 갖고 다가서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외적으로 비춰지는 모습, 외적으로 바라는 그런 바램, 이것이 전부인 양 프로그램을 너무 쉽게 툭 해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기관에서는 한 사회복지사에게 너무 많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하는데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필요성에 있긴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그렇게 진심으로 위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그러면 아주 쉽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관의 운영자, 담당자라 그러면 한 사회복지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안기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그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의 이용자, 집단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고민을 진심으로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주고 시간을 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회복지사를 그냥 머리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계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원하느냐, 이러한 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진심이 있으면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이러한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 고민 속에 답을 찾아내고, 찾아내지 못하면 이용자를 만나고, 찾아내지 못하면 부모님을 만나고, 찾아내지 못하면 전문가를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 절박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실성, 그죠? 진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수성도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은 마음이라 그러면 감수성은 훈련이에요. 마음만 있어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라 그랬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이, 누구,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왜, 이러한 우리가 많이 들었던 OW1H, 이러한 부분들을 다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감수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물을 바라보는 느낌이나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용자가 나 지금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더라도 그냥 있네, 이것이 아니라 저 위치가 좋을까? 아니면 다른 위치에 놓는 것이 더 적절할까? 저것은 왜 지금 여기에 있었지? 저것을 통해서 누가 지금 기쁨을 얻고 있지?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 고민 속에서 진정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민은 어떻다?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그 바라보는 영역이라든지 범위가 더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네, 우리가 지금 이미 가을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반팔이 아닌 긴팔을 꺼내 입기 시작을 했고, 많은 나무들은 이제 하나 둘 자신의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있죠. 자, 이럴 때 이러한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느끼고 있죠. 아, 가을이 벌써 내 피부를 노크하고 있구나. 아, 벌써 이 나무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있구나. 겨울이 되면 우리는 더 두툼한 이불을 챙기는데, 나무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는구나. 모든 자연이 하나의 현상에 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러한 생각의 꼬리를 계속 물고 나가면 자연은 정말 신비한 것이고, 내가 생각했던 것이 결코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겨울이 되면 뭔가를 챙겨서 덮어야 된다라는 내 생각과, 나무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전부 다 떨궈버리면서 가장 작은 자기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것. 다르죠. 겨울을 받아들이는 나무의 입장과 인간 김진훈의 입장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수성을 가졌을 때 똑같은 이용자라도 그 이용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가서 살펴보고 물어보고, 이러한 노력들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노력들을 깃들일 때 감수성은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 감수성에 의해서 정말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여기에 화면에 봤더니 복지인 연구소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복지인 연구소는 과연 무슨 색을 띠고 있나요? 무슨 색으로 이 복지인 연구소가 쓰여져 있죠? 네, 여기에 보면 크레파스가 있죠. 크레파스가 있는데 제가 어떤 색 크레파스를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글씨는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선택한 크레파스는 어떤 색이죠? 어떤 색일까요? 네, 이랬을 때 교수님하고 살색이 비슷해서 그거 살색 아닌가요? 제가 이 색보다는 조금 더 까무잡잡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색이 나왔을 때 이 크레파스의 색은 살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색이라고 하면 아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누군가는 그게 왜 살색이에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어떤 보고서를 찾아봤더니요, 살색이라고 표현된 크레파스의 색 또는 이런 어떤 색연필의 색이 수십 종, 수백 종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 이 색은 살색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각각 그 나라마다 살색의 표현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인이 인권위에다가 제소를 합니다. 당신들의 피부는 검은색인데 만약에 이것을 살색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우리의 피부는 살이 아닌가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색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이름이 뭘까요? 연주황색이었습니다. 연주황색. 여러분들은 어때요? 연주황색 들어보셨나요? 이 크레파스의 색이 연주황색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살색이었던 이 색은 연주황색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인권위에다가 다시 제소를 한대요. 뭐라고요? 이 크레파스를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대상자는 초등학생일 텐데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의 연주황색은 너무 어려워요. 연하다라는 한자도 알아야 되고 주황색이라는 색의 개념도 알게 될 때 이것이 왜 연주황색인지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도 연주황색이라는 색은 정말 어렵죠.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색이 다시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맞습니다. 살구색이라고 바뀝니다.
크레파스의 색 하나가 살구색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냥 지켜만 봤지만, 누군가는 어때요? 감수성을 갖고 이 색이 정말 이 이름으로 붙였을 때 누군가가 소외되지는 않을까? 이 색이 이 이름으로 붙여졌을 때 누군가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힘든 건 아닐까? 그러한 감수성을 감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변화를 깨다 보니 결국은 살구색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거죠. 크레파스의 색 하나의 이름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수성으로 인해서 이름이 정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이용자, 클라이언트, 또 그가 적어도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와 욕구 앞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감수성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감수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그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약속입니다. 자, 사회 문제 분석에 임하는 사회복지사의 마음가짐. 우리는 기존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너무 많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프로그램들이 이만큼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왜요? 그것은 이용자에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겠죠. 그러려면 좋은 마음과 적극적인 마음들이 있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그렇다면 기존의 프로그램 안에서 완벽하지 못했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들도 잘 분석해서 여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떠한 유익, 변화들을 만들어냈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에서 좋았던 것들을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여러분들이 기획한 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그 클라이언트, 대상 집단으로 선정한 그 집단의 문제가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해결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문제, 그 문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결한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하고자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한 그 중심의 문제, 그 중심의 욕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 모든 걸 변화시키고자 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어발식으로 아무런 개연성 없는 문어발식 사업들만 나열하게 돼요. 이러면 결국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문제 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다? 우리가 기획한 프로그램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순간에도 늘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들고 또 상처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또 다른 다양한 문제와 욕구는 같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지금 딱딱한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기존에 제시됐던 프로그램들의 어떤 수정 보완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처한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 이러한 것들을 잘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 문제에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회 문제는 이러한 것이죠. 우선 사회적인 원인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에 있어야 그것이 뭐다?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것이 이거죠. 문제의 원인과 특성이 사회적이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실직, 실업. 1997년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맞죠. 외환 위기 이전에, IMF 이전에 우리나라의 실업은 누구의 문제였어요? 개인의 문제였어요. 그걸 사회의 문제라, 원인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웠죠. 그런데 동일한 실업인데도 불구하고 1997년 IMF 이후에는 실업을 누구의 문제라고 하냐면 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IMF로 인해서 국가 부도 사태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공장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개인의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업은 원인이 뭐에 의한 것이죠? 사회적인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 될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사회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사회적인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났을 때도 사회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해한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사회적인 가치에 아주 크게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노인학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사회적 가치나 규범은 때로는 이렇게 순수 인간에 대한 모습을 떠나서 그 사회의 어떤 문화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수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로 볼 때 그것을 사회 문제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수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뭐가 되냐?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는 시대인가요? 출산 억제 정책을 펼치는 시대인가요? 지금 우리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출산 장려 정책을 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 그거는 한참 미래였어요. 그 한참 미래.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증가할 때 학자들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출산 억제 정책이 아니라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네. 이렇게 학자 간의 대립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한 대립이 언제 바뀌냐면 1996년에 바뀝니다. 1996년에 그때도 우리나라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지만 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꿉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꾸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엄청난 인구 피라미드의 역삼각형의 모형을 취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1996년 이전에 학교를 다녔다 그러면 교재에 어떤 표어들이 나오겠어요? 출산을 억제하는 표어들을 배웠겠죠. 저도 물론 출산 억제 정책의 정책 시대에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산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죠. 어떤 거예요? 잘 낳은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과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계속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출산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출산을 억제하려고 그러면 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표현으로 딸 하나만 낳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면치 못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1996년 이후로 교재들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은 교재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뭐예요? 엄마 혼자는 싫어요. 동생 갖고 싶어요. 이런 거죠. 이런 표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제 시대에 안 맞으니까 생각도 잘 하지 않아요. 그만큼 뭐예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문제로 볼 때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이만큼이나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하게 됐을까요? 선진국들의 인구 구조의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미리 예측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로서 정의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 집단적 개입이 필요할 때도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때, 고령화 문제, 이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잖아요. 내가 나 한 사람의 의지로 출산 한 명을 더하거나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나의 어떤 노력으로 고령화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죠. 같이 어떤 노력에 땀방울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 문제 분석 틀을 한번 알아볼까요? 분석 틀은 우리가 다양한 질문들을 툭툭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죠. 상황 또는 상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거죠.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다양한 개인과 집단들로부터 사실과 느낌을 잘 수집할 때 지금 이 문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문제의 본질도 잘 모르면서 막 배나라 감나라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어때요? 전혀 도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라. 두 번째, 사회 문제에 대한 정의는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동일한 현상인데도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상당히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독거 노인 그 자체가 문제인가? 아니면 독거 어르신의 어떤 경제적인 삶, 예를 들어서 식사를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으로 기초한 고독사, 이것이 문제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범주에서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다른 것도 다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식사를 못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 다음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자, 독거 어르신이면서 식사를 못하는 어르신들의 특성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런 거겠죠. 자, 독거 어르신인데 식사를 못하는 분의 특성. 뭐가 있겠어요? 일단, 부양자가 없거나 아니면 왕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더불어서, 뭐예요? 건강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러한 독거 어르신이면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성은 일반 어르신의 특성과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르신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라는 것. 더불어서 이게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프로그램을 개입하다 보니 문제 상황의 크기와 분포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구 특성 중에 독거 어르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고 이 독거 어르신의 중과 추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영향을 받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공간, 이러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정말 어렵죠. 정말로 교수님 프로그램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해 보아야 되나요? 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각나요? 생각 안 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 여러분들 개인의 매뉴얼을 만드세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장을 넘겼더니 이렇게 분석들이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개입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사회 문제로 인해서 위협받는 사회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독거 어르신이 식사를 못해. 그러면서 위협받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라는 거지. 어떤 경로 효치는 사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가치가 이제는 와해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것들을 찾아 나가셔야 되는 거죠. 혹 여러분들이 발견한 그 사회적인 가치가 뭐예요? 그 대상과 영역이 제한적이더라도 그 가치가 소중하다 그러면 그것 역시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충분한 목적이고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누가 이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고 있고 누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사회 문제에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같이 공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독거 어르신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독거 어르신이 많이 늘어나면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혹시 어떤 분은 이 독거 어르신이 많이 증가하면 도움이 돼서 그냥 이대로 놔둬야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 독거 어르신이 증가하는 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할 때 누가 문제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불어 살펴볼 때 그 동일한 문제이지만 좀 더 깊숙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강조하고 싶은 영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에서요, 문제와 바람과 욕구, 이 세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요, 사회 문제가 무엇이고 바람이 무엇이고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어떤 교재에서는 이것들을 모두 다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재에서는 일부는 동일하고 일부는 뭐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용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 고통, 장애물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인간들에게 불편함,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뭐예요? 수학 문제나 영어 문제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문제는 이용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 고통, 장애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은 뭘까? 바람. 우리가 보통 wan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바람은 뭐냐라는 거죠. 뭔가 이용자가 단순히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이용자가 희망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용자가 지금 내가 뭔가 필요로 하는 것, 희망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람, wa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욕구는 어떤 것이냐? 더 나은 삶을 위해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need라는 단어를 써서 많이 사용하죠.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need이고 내가 단순히 원하는 것은 want입니다. 잘 모르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문제는 선행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의 기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라 그러면, 바람은 이용자가 원하는 것으로 무엇이 아닐 수도 있어? 궁극적인 문제 해결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바람은 말 그대로 이용자가 원하는 것인데 그 원하는 것을 줬다 그래서 그가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그 근본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는 궁극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바람에 기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바람이긴 하지만 그 바람 중에서 뭐 궁극적인 문제 해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욕구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 저도 어딘가에서 봤는데 이거죠. 여러분들 뭐 학업 성적이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실적이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또 이 성적 갖고 왔어? 아유, 누구 닮아서 이러냐? 너 당장 짐 싸서 집 나가! 그래요. 여기에서 엄마의 바람은 뭐죠? 엄마가 지금 얘기한 바람은 뭐냐면 집 나가, 짐 싸서 집 나가요. 그런데 엄마가 정말로 원하는,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예요? 열심히 해서 성적 좀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은 뭐예요? 짐 싸서 집 나가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그 학생이 프로그램 기획자가 됐는데 엄마가 짐 싸서 집 나가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엄마한테 이거 하나만이라도 효자할 거야, 효도할 거야 그러면서 진짜 짐 싸서 집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귀를 이렇게, 입까지 이렇게 하고 끌고 와서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고, 두 대 맞을 거, 10대 맞게 되는 거죠. 왜? 엄마가 원하는 궁극적인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뭐예요? 바람. 그때 툭 내뱉은 그 말에 기인해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인 거죠. 자, 이 학생이 이렇게 엄마에게 콘찌검을 맞은 이 학생이 그래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성적을 올릴게요 라고 얘기해서 열심히 올렸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에 기인한 프로그램이냐면 엄마의 욕구에 기인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가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출산을 한 때 있었어요. 출산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의사가 와서 이게 뭐죠? 그 진통제. 이거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거는 비급여라서 비용이 비싼데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춰야 되겠죠. 배우자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비싸서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네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출산 시간이 거의 다가왔을 때예요. 간호사가 와서 진통제가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걸 잠궈버리는 거야. 왜 잠그지? 고통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진통제를 넣어달라고 했는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넣어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가장 큰 고통이 다가올 그 순간에 진통제를 잠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나중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진통을 느껴야 산모가 아이를 밀어낸다라는 거죠. 이 진통이 없으면 산모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안정적이 돼버리면 출산을 해야 되는 순간 힘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죠. 의사 입장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진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바람은 진통을 낮추는 것인데 의사가 파악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진통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순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파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욕구,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욕구에 기인해서 진통제를 잠그고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우리도 어떠한 기술이 필요하냐 하면 이용자가 우리에게 왔을 때 이용자가 얘기하는 것이 욕구에 기인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바람에 기인한 내용일 확률이 커요. 자, 그러면 이용자가 원하는 바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것이냐 라는 거죠. 본 앞에서 제시한 예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이용자가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욕구에 기인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전문가의 몫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용자가 우리를 찾아오는데 문제가 없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를 찾아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 아프지 않은데 병원 가나요? 안 가잖아. 열이 나고 두통이 심하고 이랬을 때 병원에 가잖아요.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용자도 문제가 없으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이쪽이 아니에요.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를 찾아왔으니까 이용자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문제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당사자는 문제의 해결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용자, 우리를 찾아온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문제가 있어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찾아오신 분이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쳐요. 문제 해결이 있는 사람의 상황이 또 달라져요. 문제 해결이 있는데 나는 A가 되기를 바래요라고 하는 이 바람과 궁극적으로 그의 삶의 변화에 필요한 이 욕구 B가 A와 B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와, 대박. 좋아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냐면 이 바람, A와 B는 같기 때문에 이 바람을 기초로 해서 프로그램을 짜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문제 해결 의지가 있어서 찾아왔어. 그런데 그가 얘기하고 있는 바람 A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욕구 B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무엇에 기인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냐면 바람이 아니라 욕구에 기인해서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접근을 해야 되냐면 바람. 이 바람이 표준어 맞는 거죠? 이 바람 A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이용자는 잘못된 바람 A를 갖고 있을 때 이 A가 옳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바람 자체가 지금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교육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선행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욕구를 충족하게, 이젠 바람과 욕구가 같게 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용자는 과연 그가 제시하고 있는 바람과 그가 제시하고 있는 욕구가 같은가요? 같지 않은가요? 이제는 이러한 고민까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하시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바람과 욕구가 일치하지 않겠죠? 왜? 해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정말 청소년 흡연이라든지 청소년 음주가 아주 심한 청소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변화를 원하는 청소년이 있는가 하면, 왜요? 어차피 어른 되면 다 술 마시고 담배 필 건데 내가 2, 3년 먼저 폈다고 뭐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겠죠. 저는 아니고요. 저는 절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청소년은 바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프로그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겠어요? 네,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서부터 바람과 욕구,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은 아닌가요? 이제부터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는 이용자,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시고, 그가 얘기하고 있는 바람과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욕구 사이에 욕구가 동일한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실 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100번 별표 100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기획할 때는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파악과 프로그램에서 문제 그 자체보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전에 설명해서 독거 어르신인데 뭐예요?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어. 식사를 못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어요. 자, 식사를 못하고 계신 어르신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식사가 필요하니까, 식사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해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밑반찬 서비스. 그죠?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나버려요. 그런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의 어떤 행위를 결정하기 전에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독거어르신이 식사를 못하는데 그 원인은 뭐겠어요? 일단 쌀이 없어. 빈곤.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건강이 안 좋아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드셔. 쌀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 집 나간 아들이 쏙을 썩여.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르신 식사 못 하시면다면서요? 왜 그러세요? 쌀떡을 열어봤더니 쌀이 없어. 어르신 쌀이 없어서 못 드셨구나. 쌀은 있는데 어르신 부엌의 환경이 너무 안 좋네요. 가스도 어르신이 지금 조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높고 위험하네요. 어르신 왜요? 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하셔서요? 어르신 왜 그러세요? 어르신 다 좋은데 왜 그래요? 집 나간 아들이 어제 전화가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예요? 원인에 따라서 프로그램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경제적인 지원들을 해주면 좋겠죠. 조리 여건이 안 좋으면 뭐예요? 주거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면 좋고, 건강 치아가 안 좋으면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어요? 어떤 건강을 할 수 있는 어떤 의치라든지 이러한 건강 프로그램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들이 쏙을 썩인다 그러면 상담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을 때는 단순히 밑반찬 서비스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원인을 파악했더니 접근하는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된다? 반드시 별딱지, 요것도 100개 원인을 알아야 된다. 원인.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제는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춰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왜 식사를 못했을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러난 문제를 파악할 때 뭐를 더불어서 같이 파악해라? 원인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엔 욕구입니다. 자, 욕구를 파악할 때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욕구는 우리가 욕구 이론 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게 매슬로의 욕구 5단계잖아요.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 브래드쇼의 욕구 분석 방법입니다. 이 브래드쇼는 욕구를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출적 욕구, 상대적 욕구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욕구 하나를 파악하더라도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우울감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뭐 저도 자존감이 높은 편이지만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 심리나 상담을 전공했던 그런 어떤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전문가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욕구를 규범적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상황, 아동 청소년의 문제라든지 어르신의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의 상황에서 우리가 욕구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를 통해서 그 대상자들이 지금 어떠한 욕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인 욕구입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듣는 것은 제3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들어보는 것이 뭐냐면 인지적 욕구입니다. 자, 인지적 욕구라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이용자, 클라이언트,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서 파악하는 것을 인지적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죠? 서베이 방법이라 그래서 면접이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인지적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표출적 욕구입니다. 표출적 욕구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많죠. 또 반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표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더불어서 우리의 몸은 말하고 있지만 머리로서 아직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무슨 말이냐? 아우 더운데 엄청 더워. 그런데 내 머릿속에 아직 덥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 그러면 덥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지를 하고 있든 하지 못하고 있든 외형적으로 표출되어지는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욕구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보면 대학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강의실이 있고 강의실 사이사이에 출입구가 있으면 이렇게 잔디밭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는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잔디밭 사이로 여기에 잔디가 죽어 있죠. 이렇게 잔디가 죽어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도로를 지름길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혹시 신문이 차곡차곡 아주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을 보나요? 그건 어떤 욕구일까요? 신문 받기 싫으니까 제발 놓지 말아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구독자의 욕구인 거죠. 받기 싫다 그랬는데 계속 넣는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 읽지 않았어.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죠. 이러한 욕구들. 그가 행위로 표출된 것이 그 안에 잘 분석하면 뭐예요? 욕구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표출적 욕구이고, 세 번째는 상대적 욕구이죠.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또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도, 또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가까운 친구, 그 또래의 다른 대상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이러한 동일한 환경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 이 사람도 그런 욕구가 있겠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욕구는 교재마다 비교된 욕구, 비교적 욕구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 더불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욕구 하나를 파악하는 방법도 되게 많죠?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겠어요? 좋은 방법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규범적 욕구를 파악하고 직접 대상자에게 인지적 욕구를 물어보고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을 관찰하는 표출된 욕구도 파악하고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다른 지역에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대상자들도 살펴보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다 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욕구 파악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규범적인 욕구는 시간과 비용이 전략이 됩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면 되니까. 그리고 전문가에 의해서 정확한 기준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되죠. 장애 우리가 요양 등급 몇 등급이다. 어르신이 요양 등급 3등급을 받았어 라고 하면 이 3등급에 적절한 서비스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몇 등급을 받았어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욕구에 기인한 서비스가 되냐면 규범적 욕구에 기인한 서비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고, 자, 이러한 것의 한계점은 뭐냐면 신생 클라이언트 집단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드러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연구를 통해서 욕구라든지 문제의 범위 이러한 것들을 규정했을 수 있는데, 이제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지에서 파악하는 규범적 욕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수행 방법으로는 통계 자료나 전문가 연구 아니면 심층 면담 이러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지적인 욕구는 정확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가 다수인 경우는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 수행하는 방법, 인지적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앞전에 설명했듯이 설문조사나 심층 면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표출된 욕구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이거는 인지적 욕구는 파악이 가능하다면 표출적 욕구도 욕구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정도입니다. 한 단계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욕구를 파악할 수가 없겠죠. 더불어서 기관의 대기자 명단 이러한 것들이 표출된 욕구죠. 그래서 표출적 욕구는 좀 전에 설명했던 다양한 예들과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어떠한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그 서비스의 대기자 명단이 많아. 그럼 받고 싶은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대기자 명단 이러한 부분들은 대표적인 사회복지 현장에서 표출적 욕구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상대적 욕구도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파악이 용이하며 제공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경우는 똑같이 욕구 파악이 어렵고 지역기관의 서비스 프로그램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 욕구는 반드시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구가 파악됐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마지막 하나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욕구를 파악했어요. 그런데 욕구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욕구와 프로그램 현장에서 욕구는 다르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욕구란 무엇이냐 하면 욕구란 희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 원하는 것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뺀 나머지가 우리 프로그램에서의 욕구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익 700점을 받고 싶어. 이미 700점 이상인가요? 토익 맞죠? 700점이라고 합시다. 700점을 받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 전부 다 700점을 받고 싶어요. 교수님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저는 이미 700점. 그럴 수도 있죠. 제가 700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모두 다 700점이에요. 700점을 원해요. 자,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수준이 300점이야. B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수준이 500점이에요. 자, 그런데 A도 700점을 원하고 B도 700점을 원해요. 그렇다면 A와 B의 욕구는 같다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A와 B의 욕구는 다른 거예요. 자, A의 욕구는 700점이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300이기 때문에 300점에서 700점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욕구이고 B는 500점에서 700점을 올리는 게 욕구입니다. 왜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느냐? 이것을 가끔 이렇게 해요. 너희 둘 다 700점을 원해? 그래서 A와 B를 하나의 프로그램의 집단에다가 놓은 다음에 교육을 한 거죠. 그런데 700점이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가의
강사를 모셔서 상급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거죠. 토익 강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B는 잘 따라왔어요. 이미 500점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A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와 참여가 떨어지고 결국은 700점을 맞겠다라는 목표 자체도 포기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이번에는 300점에 맞춰서 조금 초급 과정부터 강의를 시작한 거죠. 이랬더니 B 친구는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않아요. 왜? 이미 알고 있는 거 내가 또 이렇기 때문에 그가 바라고 있는 것, 희망하는 것을 욕구라고 정의하면 절대 안 된다. 욕구는 그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뺀 나머지다. 그러면 A는 A에 맞는 기초 과정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 B는 B에 맞는 조금 상급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죠? 어떨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했을 때. 저도 현장에 가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교수님 그건 영어잖아요. 아니요, 현장도 똑같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랬죠. 저는 노인복지를 처음 시작해서 제가 복지를 먼저 시작했어요. 어르신 집에 가니까 어르신들이 다 계세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으니까 젊은 총각이 와서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르신 뭐 하세요? 아 그러세요? 어르신 누워 계세요. 제가 빨래 해드릴게요. 어르신 누워 계세요. 제가 청소해 드릴게요. 어르신 누워 계세요. 제가 밥 해드릴게요. 어르신 누워 계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집에 올 때 너무나 뿌듯했었죠.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뭐를 놓치고 있었냐면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었죠. 내가 그렇게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까지 다 해버리면 어르신은 할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르신은 결국은 건강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르신 죽을 때까지 누워 계세요. 제가 모든 걸 해드릴게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영역, 가지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야죠. 어르신 제가 밥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르신 반찬 칼질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르신이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르신 제가 방을 쓸어드리는데 어르신 여기만이라도 좀 닦아주실 수 있나요? 가능해. 그러면 그 부분은 어르신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렇게 어르신이 그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실제 프로그램에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훌륭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자가 되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하면 문제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라. 물론 진실성과 감수성을 갖고 프로그램 문제를 파악하고 이용자가 얘기하는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용자가 얘기하는 바람과 욕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욕구와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 차이가 결국 뭐다? 우리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높여놔야 되는 목표,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프로포절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하고 있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과 목표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목적과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 방법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목적과 목표의 작성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 시간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